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451페이지 종류채권 보시는데, 어제 했던 특정물 채권, 채권 총론 쪽에 있는 어제 본 것하고 계약법 총론 쪽에 있는 계약의 효력 쪽에 위험 부담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라 했습니다. 일단 451페이지 종류채권의 개념,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 양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채권이라 한다. 특정물 채권에 대비해서 불특정물 채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종류채권과 특정물 채권의 구별, 앞에서도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 등에 의해서 지정된 특정의 물건을 인도해야 할 채무를 특정물 채권이라 하고, 특정물 인가, 종류물 인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거래관념상의 대체 여부에 따라서 구별하는 대체물, 부대체물하고는 다른 거다. 제한 종류 채권, 이걸 재고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선택 채권과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종류물, 예컨대 자전거를 당사자 특약에 의하여 한정된 범위 내, 서울에 있는 어느 창고 내의 100대 중에서 일정한 수량 10대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거, 이걸 제한 종류 채권, 재고 채권이라고 한다는 거. 재고 채권은 범위만 한정된 것이지 당연히 종류 채권, 불특정물 채권이죠. 반면에 선택 채권은 서로 개성이 다른 여러 개의 물건 중에서 선택하는 거다. 예컨대 자전거 한 대를 인도하거나 그 성질이 전혀 다른 민법책 한 권을 인도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라. 따라서 재고 채권과 구별된다는 것. 종류 채권의 목적물 품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민법책, 곽 선생님 민법책 이라면은 거기에는 품질의 차이가 없겠죠. 특정되는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정했을 때. 근데 요즘 여름이니까 당신 밭에서 수확되는 수박 중에서 10개, 그럼 10개 품질을 익지도 않은 거 주스는 안 되겠죠. 일단 품질의 결정 기준, 법률행위 성질에 의한 결정. 품질이 법률행위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로는 소비자나 소비 임치에서는 처음 받은 물건과 동일한 품질로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동질, 동량의 것으로 반환해야 된다. 법에 의해서 법률행위 성질에 따라서 법률이 규정해 놓은 것도 있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 계약법은 사적자식 원리가 물권법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종류채권의 품질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민법 정책에서 설명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기결된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품질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 이도 저도 의해서 정해지지 않을 때 중등품,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한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품질이 결정된 기준과 다른 경우, 품질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 품질의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수령 거절에 의하여 종류 채권은 특정도 되지 않은 것이므로 채권자 지체가 되지 않는다. 품질 미달의 물건을 채권자가 수령했을 때 채무자는 그 미달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귀책 사유가 없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것. 품질이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정해진 기준 이상의 품질로서 상등품인 물건의 인도가 채무불이행이 되는지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 중등 품질이 아니어도 괜찮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상등품의 환가 처분 등이 곤란하여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거래 목적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상등품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근데 현실 거래계에 특수한 사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종류 채권의 특정의 의의. 종류 채권은 종류와 수량만 정해져 있는 채권이므로 급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정된 종류물 중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종류 채권의 특정 또는 집중이라고 한다는 것. 특정 전의 효과. 제한 없는 보통의 종류 채권, 이걸 조달 채무라고 하는데, 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수박열동이 사자 이래 할 수도 있죠. 아까 말했던 너 밭에서 수확되는 것 중에서 수확 열동이 사자, 이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제한 없이 종류만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종류채권은 급부할 종류물에 대한 결정권이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그가 급부를 위해서 준비했던 물건이 멸실되어도 급부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하여튼 그 A한테 수박을 사면서 수박 10개 너한테 사겠다 이래 했다는 거죠. 그럼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수박 중에서 A라는 사람이 이행하기 위해서 10동이를 차에 실다가 깨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한 5개를 깼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5개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10개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 다른 걸로 또 10개 5개 더 채워서 10개를 맞춰서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멸실에 대한 채무자의 기책 이하를 불문하고 종류로 정한 수량 인도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특정되기 전에는. 즉 채무자는 종류물에 대한 특징이 있기 전에는 준비한 종류물이 멸실되면 조달을 위해서 다시 같은 종류의 다른 종류물을 준비하여 급부해야 한다. 다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달 채무라고 한다. 따라서 조달 채무에서는 특정되기 전의 멸실에 대한 급부 위험, 물건의 위험은 채무자에게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고, 그래서 밑에는 또 다 있죠. 제한 있는 종류채권, 재고채권의 경우 한정된 범위 내의 종류물 중에서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재고채권에 대해서 그 한정된 재고가 모두 멸실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조달 의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너 창고에 있는 수박 100개 중에서 10개 하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80개가 깨지더라도 20개 중에서 10개 갖다 주면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나머지 20개 남아있는데 그거까지 다 깨져버렸다. 그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10개 갖다 주게 됐으니까 이제 갖다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급부 의무를 면한다. 왜냐면은 10개 남았을 때 그때 특징이 될 거라고. 그럼 급부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이때는 대금 지급 청구를 못 하겠죠. 받은 돈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대가 위험이 채무자에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특정물이 되고 난 뒤에 이때 제공물 전부의 멸실이 채무자의 귀책으로 인한 이행불능이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고, 귀책이 없다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특정의 방법, 당사자 약정에 의한 특정, 합의에 따라 사실상 목적물 분리 등으로 구체적인 목적물로
결정되면 그때 특정이 되고, 특정되고 나면 특정물 채권이 되겠죠. 미리 약정해 둔 지정권자의 지정이 있는 경우, 뭐 미리 약정하기를 채무자가 뭐 지정하도록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지정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사전에 미리 약정된 지정권을 가진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지정으로 특정된다. 나아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도 특정된다. 제3자가 지정권을 가진 경우 당연히 그자가 지정하면 특정되겠죠.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권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판례는 유추 적용합니다. 제한 종유채권에서 급부 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유채권 급부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민법 375조 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지만 당사 사이에 지정권의 부유 및 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택 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는 것. 그 외에도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법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종류물은 특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참채무인 경우 원칙 현실 제공해야 되는데 지참채무, 채무자가 지참해서 채권자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지참채무란 채무자가 급부할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의 장소에서 인도해야 되는 채무이다. 민법은 급부 장소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물 인도 이외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한다. 영업에 관한 것은 현 영업소에서 해야 되고 종료 채무 등 특정물 이외의 채무는 지참 채무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종류물에 대한 지참 채무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의 장소에 도달시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현실 제공된 때 특정이 된다. 그래서 짜장면 집에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을 했다는 거죠. 요새는 뭐 전부 한다고 해서 미리 뭐 선불하는 건 아니겠죠. 뭐 현금으로 준다고 봅시다. 뭐 카드로 나중에 하든지. 그래서 짜장면을 한 그릇 주문했는데 그게 언제 특정될 거냐는 거지. 설마 뭐 요새 중국집 아시 밀가루 치는가 그때 특정되는 건 아니겠죠. 배달하는 아이씨 배달 자전거에 실을 때 특정되는 것도 아니겠죠. 따라서 배달하는 아이씨가 오다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짜장면을 엎었다. 그럼 다른 걸 갖다 줘야 되겠죠. 특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초인종을 딱 눌러서 현실 제공할 때 그때 특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주문해놓고 깜빡이고 그 사람이 외출을 해서 수령을 못하면은 그때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기속이 되겠죠. 그때 특정되고 채권자가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채권자의 기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 제공한 때 특정된다. 다만 종류물에 대한 지참 채무이어도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변제 제공이 되므로 이때는 구두 제공으로 특정된다는 거. 추심 채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거죠. 이때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 즉 구두 제공한 때
채무자의 구두 제공으로 특정된다는 거. 주심 채무를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와서 주심하여 받아가야 되는 채무다. 뭐 그럴 수 있죠. 퇴근하면서 짜장면 집에 짜장면 주문해놓고 내가 몇 시까지 받으러 가겠다 이럴 수도 있죠. 몇 시까지 받으러 가는데 뭐 안 가고 있으면은 전화가 오겠죠. 준비 다 해놨는데 왜 안 오냐. 그 구두 제공한 그때 특정된다는 거죠. 지금 어느 특정 장소에 매번 약속된 특정 그 자리에 그 짜장면을 딱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엎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물론 엎은 사람한테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 특정 자리에 짜장면을 놔놨다고 해서 소유권이 내한테 귀속된 건 아니죠. 특정이 된 거죠. 특정이. 채무자의 귀책 없이, 일단은 채권자에게도 귀책이 없죠. 물론 시간 몇 초 몇 분 가지고 또 귀책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양쪽 당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은 목적물 특정물이 멸실됐으니까 채무자는 인도 의무를 면하고 채권자 주문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도 없죠. 엎은 그 사람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물론 그 엎은 그 사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채권자 쪽에서 짜장면값 지불하고 그 불법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심 채무의 급부장소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이나 특이하게 하여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종류물에 대한 주심 채무는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급부를 할 종류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수령에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인도받아 가도록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은 변제 제공이 되므로 이때는 구두 제공으로 특정된다는 것. 송부 채무의 경우 송부 채무란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의 장소에 송부해야 되는 채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제3의 장소가 이행 장소인 경우에는 지참 채무와 동일하고 채무자가 호의로 제3의 장소에 송부하는 경우에 이때는 발송한 때 특정된다고 본다는 거. 특정의 효과. 특정되면 종류 채권이 특정물 채권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앞에서 봤던 특정물 채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종류 채권이 특정되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 채권으로 변경된다. 이때부터는 특정물 채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특정된 물건이 멸실되면 이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때 급부 위험은 물건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기속되고 특정된 그 물건 멸실됐으니까 채권자가 그 물건 가져가지는 못하죠. 채무자는 조달 의무를 면한다. 근데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청구권도 없지만 채무자는 단 채권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면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멸실된 게 채무자에게 규칙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이 될 것이고 위험 부담 특정된 후에도 대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쌍무 계약에서 특정된 후에도 당사자 쌍방이 기책 없이 특정물이 멸실되어도 특정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채무를 면하고 반대급부 청구권도 없다. 그래서 대금 지급 청구권도 없다.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단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특정물 채권이 되었으니까 위험 부담과 관련되는 법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존 의무, 특정 채권이 됐을 때는 승관주의 의무가 될 것이고 변경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특정된 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이전 안 된다 했습니다. 동산이라면 인도, 부동산이라면 등기 이전까지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되겠죠. 종이채권의 특정과 변제 제공 및 채권자 지체의 문제 각각 해당 부분을 보시라는 겁니다. 금전채권의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금전의 종류는 제한되지 않고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은 법률행위,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차임, 보수, 비용 이런 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종류, 금액 채권, 일정액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통 금전채권은 금액 채권이다. 채무자는 그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강제 통용력 있는 금전이 존재하는 한 이행불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없다. 일단 기억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금종채권, 사람이 약정으로 별짓을 다 하니까 딱 정해진 특정의 통화를 지급하기로 하는 그게 금종채권이고, 금종채권에는 특정된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특정된 통화로 지급해야 되는 절대적 금종채권과 특정된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강제 통용력 있는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상대적 금종채권이 있다. 상대적 금종채권은 금전채권이고 민법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경우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금종채권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절대적 금종채권, 조선시대 상평통포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데 딱 정해진 그걸로 지급해라. 그러면 종류채권이 되는 거죠. 특정 금전채권, 특정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특정 금전채권. 이거는 딱 특정된 그 돈, 특정된 딱 그거. 그러니까는 특정물 채권이 될 것이다라는 것. 특정 금전이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상실했더라도 당연히 그 금전, 특정된 그 금전을 지급해야 된다. 외국 금전 채권, 이런 것도 한번 시범 내면 좋을 건데 하도 이제 국제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외화채권의 의의, 외국 화폐로 지급받기로 한 채권을 외화채권이란다. 외화채권도 금액채권, 금종채권, 특정 금전채권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 외화채권에서의 대용권, 금액채권으로서의 외화채권에 대해서 채무자는 당해 외국의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외화채권은 채무자에게 대용권이 있는 임의채권으로서 법조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 대용권에 따른 환산 시기와 이행지, 대용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환율에 따라 환산하고 기준되는 환산 시기는 약정한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 들어가면 사실인 변론 종결시가 될 것이고, 금전채무 분리행의 특칙, 금전채권의 특색, 금전채권도 종류채권의 일종이므로 그 개성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종류물 특정을 그칠 필요는 없다. 이거는. 근데 금전채권도 종류채권이지만 이거는 개성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특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금전채무는 객관적 불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은 없고 이행지체만 있다. 그래서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없다. 일단 금전채무 불이행 요건상의 특징,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는 자기의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변론주의 원칙상 소송 들어가면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주장해야 되겠지만 그 손해액이 얼마인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 금전 채무 불이행 효과상의 특징, 지연이자.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를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이라고도 하는데, 즉 지연이자금, 지연배상금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 총칙의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이 지연이자는 163조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3년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 금전 채무가 일반 민사 채무이면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그러면은 지연이자 요것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이고, 상사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짜리였다면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5년 적용받는다는 거. 저 앞에 민법 총칙 파트에 소멸시효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금전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 이율 자체가 없을 때 지연이자 법정이율에 따른다라는 거. 그 법정이자 민사채무는 이연 5푼, 상사채무는 이연 6푼. 그 다음에 약정이율은 있으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이율은 정해놨는데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때 이행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자 약정은 했지만 지연손해금 약정은 안 했다는 거지. 금전 채무에 대한 약정 이율이 법령 제한 위반이 없는 경우의 지연이자, 법령 제한 위반을 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금전 채무에 대한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의 지연이자. 390조 1항 단서 규정은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정한다는 거. 왜냐면은 앞에 보시죠. 약정 이율이 없었던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법정 이율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법정 이율대로 가고,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높은 때는 법령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그 약정 이율에 의한다는 것 두 가지 구별하시고, 동그라미 3번은 왼쪽에 방갈로 2번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지연손해금률 자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럼 지연손해금률 자체가 법정이율보다 높을 때도 있을 것이고 법정이율보다 낮을 때도 있을 것인데,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으면은 그것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지연손해금률 약정대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사정변경, 원칙과 지급유예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고, 이자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금전 채권 관련돼서 친구끼리 이자는 받지 말자 이렇게 약정할 수 있죠. 이자는 안 받겠다. 원금은 꼭 갚아라. 언제까지 갚아라. 그럼 이행기까지는 이자 안 받는 거죠. 근데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지연배상이 있겠죠. 그때는 지연배상은 법정 이율에 따른다는 거. 물론 친구끼리니까 언제까지 갚아라 라고 하면서, 야 그때까지 이자도 받지 말고 혹시 늦더라도 내 지연배상은 안 받겠지만 원금은 꼭 갚아라, 그렇게 약정했으면 지연배상도 없겠죠. 근데 지연배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이자, 무이자 약정만 있을 때에는 이행기까지는 이자가 없는 거 당연하고 이행기 후 지연 배상은 법정 이율을 따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자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무이자는 아니고 이자는 받는데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행기까지는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이행기 후의 지연 배상 법정 이율에 따른다는 거. 약정 이율이 있다면 이행기까지는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 이행기 후의 지연 배상, 약정 지연 손해금률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 배상을 하는데 단 이때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으면 법정 이율에 따른다는 거. 근데 약정 지연 손해금률이 있다면 이때는 약정 지연 손해금률이 법정 이율보다 높든 낮든 약정 지연 손해금률을 따른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460페이지 이자채권의 개념. 이자채권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를 원본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금전 기타 대체물인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의 개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이자라고 했으니까 이자는 유동자산인 원본 사용의 대가다라는 거. 따라서 원본 소각금, 올부상환금, 주식 배당금, 지연이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자가 아니라는 거. 이자는 원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원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신정기금, 마른 건설이자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원본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자가 아니라는 거. 유동자산, 즉 금전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가 이자이기 때문에 고정자본의 사용대가인 지료, 차임, 이건 여기서 말하는 이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람 노무 이용 대가인 임금도 당연히 여기서의 이자는 아니라는 거. 이자는 금전기타의 대체물이다. 다만 원본과 동종의 대체물일 필요는 없다. 쌀 한 마를 빌려가면서 이자는 돈으로 주기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자는 일정한 이율에 의해 산정된다. 이율에 의하지 않는 사례금,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자제한법과 관련돼 가지고 그 이자제한법 회피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명목으로 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자로 평가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는 이율, 법정이율, 민사법정이율은 연 5푼, 상사법정이율은 연 6푼, 약정이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근데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제한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은 현재 연 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복리, 변제기 도래한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이를 원본의 일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자제한법 기타 법률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복리의 계약 유효하다라고 본다는 거. 즉 복리 자체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것은 복리 자체에 의해서 복리 자체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복리에 따른 계산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했을 때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것이라는 것. 이자채권의 성질과 분류, 이자의 성질, 이자의 지급을 목적하는 채권으로 원본 채권에 대하여 부종성 또는 부속성을 가진다. 기본적 이자채권, 우리가 보통 이자채권 하면 이 기본적 이자채권을 말하는데, 원본 채권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 기일에 일정률의 이자 발생을 목적하는 채권을 기본적 이자채권이라 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자채권이다. 이는 원본 채권에 종속된 것으로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다. 내가 A한테 받을 돈 1,000만원, 그 이자도 받기로 했는데 그걸 B한테 양도하면은
이 기본적 이자 채권은 그 원본 채권에 붙어서 양도된다는 겁니다. 성립상의 부정성, 당연히 원본 채권이 있어야 기본적 이자 채권도 존재할 것이고 추분될 때 같이 갈 것이고, 지분적 이자 채권, 기본적 이자 채권의 효과로 매 일정액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그것을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돈을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약정으로 연 12%를 받게 됐다는 거죠. 연 12%. 그리고 이자는 매월 말에 지급한다. 그럼 매월 1%씩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1%에 해당하는 금액, 그게 지분적 이자 채권입니다. 지분적 이자 채권은 그때 독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매월 말에 그 이자 내놔라. 그때 안 주면은 그 이자에 대해서 또 지연이 일어나는 거죠. 부종성을 가지는 결과 원본 채권의 담보는 지분적 이자 채권도 담보하고, 변제에 있어서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에 우선하고 변제 충당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독립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원본 채권이 변제 상계 등으로 소멸해도 이 지분적 이자 채권이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죠. 그래서 매월 지분적 이자 채권액이 발생했는데 원본 채권만 변제했으면 이미 발생한 이자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원본 채권이 양도되어도 이미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지분적 이자 채권은 당연히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 원본 채권과 독립하여 변제 양도되며 독립하여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것. 이자 제한. 법정 이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정 이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경제적 불평등성 등으로 인하여 고리의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과거에 이자 제한법이 있었는데 그 IMF 때 외국 압력 때문에 이자 제한법이 폐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03조, 104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가했고, 그 이후에 IMF를 벗어났을 때 고리대금업자의 폭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또 그 후에 그 이자 제한법을 또 새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자 제한법에 의한 이자의 제한, 이자 제한법의 제정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이자 제한법의 적용 범위, 금전 대차에 관한 약정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 금전 대차에 대한 약정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 따라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지 않은 금전 채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이자 제한법 적용 안 된다는 거. 금전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때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 이외의 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대차인 경우에 그 주체는 상인이어도 이 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 제한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판례는 거기에 대해서도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등록업자의 이자 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율 연 30%. 그 과거에 판례가 연 30%인데 지금은 이제 25% 했고 령에 20% 했는데, 과거에 판례가 연 30%까지 허용되는 규정이 있을 때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20%까지 해놨으니까 그쪽 제한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있다는 거. 이자 제한법상의 제한 이율 앞에서 본 거죠.
간주이자 이자 제한법 적용할 때 간주이자. 왜냐면은 그 이자라는 이름만 쓰고 다른 이름을 썼을 때 이자 제한법 적용 안 되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그 밖의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하여 받는 것이면 이자로 본다.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인 때 이자로 본다.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 위반의 효과,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거. 이미 지급된 초과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선이자, 사전 공제된 고개 원금이라는 거. 다음 개념 정리만 합니다. 선택채권 개념.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동격의 개성이 있는 서로 개성이 다른 그 중에 선택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앞에서 말인 거죠. 선택채권은 선택 대상물만큼의 복수의 채권이 아니고 선택되는 하나의 채권이다. 선택채권의 발생 원인 우리가 이미 본 것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그런 규정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내가 언제까지 아까 말했던 거 자전거 한 대를 주든지 내가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민법책을 한 건 주든지 하겠다. 그런 것들 있고, 선택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채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택채권에 의한 선택, 그걸 선택에 의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권 행사에 의해서 바로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종류채권이라면 다시 특징을 그쳐야 되겠죠. 자전거 한 대 또는 민법책 중에 하나 선택. 그래서 그럼 민법책을 한 건 받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민법책을 유일하게 한 개 가지고 있고 자전거를 유일하게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과 동시에 특정물이 채권이 되겠죠. 근데 자전거 10개 가지고 있고 민법책도 10권 가지고 있는데 그 자전거 10개 중에 한 개 또는 민법책 10권 중에 한 개 선택해라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종류채권이 되겠죠. 그러면 또 종류채권이 됐을 때는 종류채권의 특징이 필요한 거죠. 선택권자, 선택권의 이전,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마인드 정리하시고 객관식에서 나오더라도 마인드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선택의 효과와 관련돼서 466페이지 5번 선택에 의해서 선택채권이 단순 채권을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선택에 의해서 급부의 목적물은 특정물 채권이나 종류채권 또는 금전채권으로 변한다. 따라서 선택으로 종류채권이 되면 종류채권 특정이 필요하다. 이때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급부 불능에 의한 특정, 급부 불능에 의한 특정, 원시적 불능의 경우, 후발적 불능의 경우 한번 보시고 마인드 정리하고 급부 불능으로 인한 특정은 소급표가 없다라는 거. 객관식에서 문제가 되면 그 정도 문제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객관식에서 나오면 지문을 가지고 해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마인드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 주관식 나오면 법적 펼치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임의채권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용권이 있는 경우를 임의채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외화채권과 관련되어서 대용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채권의 효력부터 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